지혜의 숲, 오늘도 문을 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분야의 지혜를 찾고 있잖아요. 두 분 지혜 여행 잘하고 계세요? 저는 당연한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지혜를 얻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다층적으로 생각해보는 게 아마 지혜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여기서 다양한 분야에서 어떤 지식을 얻잖아요. 그 술자리에서 굉장히 잘 써먹기는 좋아요. 약간 어떤 얘기 하다가 와, 그거 알고 있었어요 하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놀라고 많이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 네, 벌써 지혜로운 사람이 되셨군요. 네, 확실히 우리 지식이 굳어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게 다가 아니야. 그렇죠. 다른 면이 있어.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아주 훌륭한 강의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지혜를 얻게 될까요? 지혜의 상자를 열어보겠습니다. 장난감 기차가 들어 있습니다. 예전에 한동안 유행하던 애니메이션이에요. 제가 어린 동생이 있어서 이걸 많이 보면서 이 캐릭터가 그려진 옷가지들도 선물로 주고 막 그랬던 기억이 진짜요? 나요. 네, 생일 선물로 막 이 캐릭터를 막 줬었어요. 저는 모르는 애니메이션인 것 같긴 한데 네. 지금 보니까 교수님도 모르시는 것 같긴 네, 하고요. 저도 애니메이션은 모르고 네네. 증기기관차인 건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번 주제는 증기기관차에 대한 내용일까요?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나와주세요.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지만 이렇게 기회가 되면 방송 매체에 나와서 이렇게 미술사를 알리는 역할도 하는데요. 인문학 강연이라고 해서 정신없이 나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저 교수님께서 넣어주신 이 지혜 상자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 기차가 들어있어요. 오늘 주제가 기차와 관련이 있나요? 장난감과 관련이 있나요? 보신 그 기차는 네. 토마스와 친구들이라는 만화 영화로도 친숙한 그런 이야기인데요. 영국의 성공의 사제 분께서 쓰신 철도 시리즈라는 동화를 배경으로 한 애니메이션이에요. 이 동화의 시작을 알리는 증기기관차가 등장하던 그 시대의 미술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산업혁명 시대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럼 오늘 주제는 뭔가 산업혁명과 관련된 미술,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산업혁명의 어떤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이 증기기관차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19세기 영국의 미술을 한번 제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미술에 나타난 19세기 영국. 오늘 지혜의 숲 양정무 교수님을 따라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 스튜디오 들어오면서 이 울창한 숲을 보니까 제가 오늘 정말 제 주제를 잘 선정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서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질게요. 혹시 좋아하는 작가, 화가 있으세요? 어떠세요? 저 영국 사람이라고 한정한다면 최근에 데이비드 호크니 전시를 봤어요. 와, 굉장히 좋은 전시를 보셨군요. 예. 팝아트 하는 작가였는데 예. 좋더라고요. 네. 그렇죠. 다니엘 씨는? 저도 진짜 미술을 모르는데 아마 한국에서 오히려 이제 프로그램 통해서 접하게 됐던 분들은 뭐 모네라든지 예. 뭐 반고흐에 대한 여러 가지 방송도 같이 했는데 근데 한국 분들 이제 특히 모네랑 반고흐랑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보니까. 뭐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뭐 한국에서도 그런데 좋아하는 화가들을 물어볼 때 꼭 끼는 작가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인상파 화가들. 방금 다니엘 씨가 얘기한 그 모네, 뭐 방고, 뭐 르누아르, 드가 뭐 이런 작가들을 한국 사람들도 아니면 전 세계 사람들도 많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걸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화가들의 그림 속에 기차가 자주 등장합니다. 지금 이 그림은 모네가 그린 풍경인데요. 전면에는 증기기관차가 연기를 확 품으면서 아마 소리도 굉장히 내면서 달리고 있는 이 장면을 모네가 그리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파리의 생 라자레 역인데요.
모네는 이 기차역에서 기차를 타고 자기 고향으로 많이 갔거든요. 아마 그래서 그랬는지 이 기차역을 여러 점 그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증기기관차가 열기를 팍 뿜어내고 있는데 앞쪽은 그래도 그늘이 살짝 지어져 있어서 증기가 조금 더 잘 보이고요. 배경에서는 그것들이 좀 흐려지는 이런 대기의 효과까지도 이 그림 속에다 집어넣고 있습니다. 특히 모네는 이 기차를 많이 그렸는데요. 인상파 화가들은 기본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자연을 보고 그것을 그림으로 그리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풍경이 그림 속에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차를 그리려고 노력한 점도 있지만 그 시대가 기차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었고 이런 부분들을 이 인상파 화가들은 놓치지 않고 그렸다고 할 수 있죠. 이 그림은 이제 진짜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고우의 그림이에요. 방고우가 사실 이 그림을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그 자살을 시도하고 그 후유증으로 결국 죽게 되는데요. 그 시기에 이런 그림을 그렸던 거죠. 파리의 근교 오베르라는 곳인데요. 먼 배경에 또 이번에도 증기기관차가 칙칙폭폭 달려가고 있고요. 흥미로운 거는 기차가 달려가는 방향 반대로 마차 한 대가 달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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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길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배경에 달려가는 그 증기기관차의 소리 칙칙폭폭 하면 그 앞에 조그만 마차 한 대가 달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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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가는 이 모습을 방고우는 막 역사의 큰 흐름이 바뀌는 이 모습을 굉장히 정겹게 이 화폭색에 그려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여드리는 그림도 아니 저기에 기차가 등장했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이 그림은 바로 이 그림입니다. 방고우가 원래 네덜란드 출신 작가인데요. 파리에서 열심히 그림을 그리다가 조금 더 부족해갖고 이제 더 그림에 몰입을 하겠다 해서 모든 짐을 쌓아들고 남부 프랑스 아르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진짜 우리가 잘 아는 방고우를 대표하는 작품들을 그때 막 진짜 그려내는데요. 그가 아르르에서 있을 때 살던 그 집입니다. 집 색깔을 이제 노란색으로 칠해서 옐로우 하우스, 노란 집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그림 속 바로 뒤에 기찻길이 보이죠. 큰 육교 다리처럼 있고 그 위에 증기기관차가 소리를 내면서 또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가 살던 아르르의 집은 기찻길역 오막살이었던 겁니다. 아마 작업을 하면서도 계속 칙칙폭폭 칙칙폭폭 기적 소리를 들으면서 해바라기도 그리고 많은 유명한 작품을 그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끄럽지 않았을까요? 기찻길 계속 와 하면서 달려갈 텐데. 그 노래 잘 모르세요? 기찻길역 오막살이 아기 잘도 잔다. 근데 동요 속에 등장하는 아기는 기차 소리를 들으면서도 잠을 잘 자는 거로 나옵니다. 아마 이 기차 소리가 어떨 때는 뭐 방해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이렇게 변화와 힘의 동력을 뭐 주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다니엘 씨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은데요. 미술 관련해서 전시 해설을 하시기도 하고요. 그 또 재능 기부로 또 오디오북도 만드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대단한 분이셨어요. 아니요. 혹시 영국 하면 떠오르는 작가 있으세요? 영국이요? 예, 영국 화가. 제가 옛날에 한번 들었던 뭐 레이놀스라는 화가 한번 들어본 거. 레이놀즈. 네. 예, 대단히 중요한 화가예요. 그다음에 터너도 한 번쯤 들어봤던 것 같고요. 다니엘 씨가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는 두 화가 중에 한 명을 지금 얘기하셨어요. 터너를 얘기하셨는데요. 터너와 함께 영국에서 활동했던 또 다른 중요한 풍경화가 컨스타블까지 포함해서 터너와 컨스타블이 바라본 19세기 영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BBC 방송사가 영국 안에 있는 미술 작품 중에서 영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작품이 뭔지를 설문조사한 거예요. 그때 1등을 한 작품이 터너가 그린 저남 테메레오의 마지막 항해라는 작품이고요. 2등이 컨스터블의
건초마차라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는 터너와 컨스타블이 어떻게 당시 영국을 바라봤는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컨스타블과 터너는 1살 차이예요. 오. 두 화가 모두 풍경화를 중심으로 그린 풍경화가이기 때문에 굉장한 또 라이벌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컨스타블 하면 가장 유명한 작품은 지금 보시는 이 작품입니다. 건초마차라는 작품이고요. 낮은 개울을 말 한 마리가 끄는 마차가 지나가고 있는 자기네 집 근처의 풍경이고요. 왼쪽에 있는 집이 윌리 로트라는 컨스타블의 집에서 일하던 소장농의 집을 그림 속에다가 그려놓은 거죠. 그리고 지금 가면 그 집을 다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대로 있네요. 자기가 태어나서 살았던 아주 정겨운 시골 마을, 자기 고향 마을을 그림에다 그리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런던의 동쪽에 있는 이스트 베르골트라는 이 마을에서 태어났고요. 지금도 가서 보시면 컨스타블이 그린 모든 그림이 그대로 남아있는 시골 풍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가장 영국적인 풍경을 화폭에 담았기 때문이시죠. 말하자면 우리한테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뒷동산 화가? 네. 그냥 이름 없는 야산, 앞산, 뒷산을 진짜 진지하게 미학적 감수성으로 정교하게 그림으로 그린 화가가 컨스타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컨스터블의 집이기도 하지만 영국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 마을, 자기 집처럼 보일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아할 수밖에 없겠네요. 사실 독일 같기도 해요. 우리 동네도 똑같이 생겼어요. 진짜 이거 독일이라고 해도 뭐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요? 근데 독일 사람들도 좋아할 수 있는 맞아요. 그림이죠. 그래서 유럽 전체에서 좀 많이 좋아하는 작품들일 것 같아요. 그런데 당대의 풍경화를 그리는 작가들이 정말 많았을 것 같은데 컨스타블이 사랑받는 뚜렷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 당시에 풍경을 그린다면 사람들이 어떤 걸 주로 그렸냐면은 유명한데 널리 알려진 그런 명승고적 아니면 역사적으로 중요한 곳 아니면 신화의 어떤 중심이 벌어지는 곳 그런 그림들이 풍경 속에 담겼는데요. 이 작가는 뒷동산을 그린 거죠. 진짜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거를 엄청 크게 그렸다는 겁니다. 막상 보시면 깜짝 놀라실 텐데요. 이 폭이 6피트입니다. 6피트? 대략 1.88m, 188cm. 오. 아주 키 큰 사람의 키 정도 되는 그 정도 폭의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가는 단순히 그 자기 고향 마을만 그린 게 아니라 이 고향 마을을 큰 화폭에 정말 위대한 그림처럼 다시 말하면 내가 살던 이곳도 위대하고 옛날의 고전적인 회화만큼 아름다운 장면이다라고 보여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 갑자기 컨스터블 조금 부럽네요. 사실 그런 데에서 그 푸른 뭐 잔디도 있고 하늘도 있고 여기서 앉아가지고 그리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정말 힐링 그 자체 아닐까요? 예. 근데 저는 한 가지 의문점도 드는 게 처음에 교수님께서 우리는 산업혁명 시기에 이제 영국을 다룬다라고 하셨고 또 이전에 기차 그림들도 많이 봤잖아요. 예. 근데 지금 컨스터블 그림은 기차는 없고 오히려 좀 정겨운 마차가 보이거든요. 예. 근데 산업혁명을 지금 읽을 수 있는 포인트가 저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지금 재미있는 지적을 해주셨어요. 네. 왜 그러냐면은 이 그림은 1821년에 그려졌고 시기적으로 보면 산업혁명의 변화의 한복판에 그려진 그림이 이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그림을 보면 너무나 편안한 거예요. 네. 사실은 이때는 증기기관에 의해서 공장이 들어서고 기차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영국도 크게 변화하게 됐는데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전혀 그런 변화가 느껴지지가 않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진보적인 미술사학자들은 이 그림은 실제로 있는 풍경을 그린 거라고는 하지만 그때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자기가 어렸을 때를 추억하면서 그린 그림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참 슬픈 이야기인데 이 당시 영국의 농촌은 급격하게 해체되고 있었어요. 산업혁명이 벌어지게 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가서 노동자로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 사람들에게 식량을 대기 위해서 이때부터 대규모 농업을 이제 경작하게 되면서
뭐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평화로운 들판이 아니라 이제 들판도 네 땅 내 땅 다 경계를 나눈 다음에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여기에다가 도시 사람들이 먹을 것들을 잔뜩 심어서 공급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오른쪽 구석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어요. 예. 물론 실제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이 영국이 제2의 엔클로저 운동이라고 해서 첫 번째 엔클로저 운동은 16세기에 벌어지게 되는데 양모 생산을 위해서 농민들을 다 쫓아내고 여기다가 양을 기르던 때가 있었고요. 이 산업혁명에 의해서 제2 엔클로저 운동이라고 해서 이 들판을 식량을 생산하는 곳을 바꾸면서 그 소작농들을 다 몰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런던으로 가서 노동자가 되던 시기였는데 이 그림을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은 전혀 없고 너무나 평화롭고 안정적인 농촌 풍경을 그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은 산업혁명과 좀 더 역설적으로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혁명에 의해서 급격하게 해체되는 시골 풍경이 아니라 그런 시골 풍경을 그리워하면서 그린 그림이라는 이런 해석도 가능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컨스타블은 흥미로운 거는 이 엄청난 크기로 스케치를 해요. 스케치를 한 다음에 다 연구를 하고 그걸 가지고 다시 이 그림을 그려서 완성하는 건데요. 유화로 그린 스케치를 보게 되면 그림이 살짝 다릅니다. 마차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2명 더 추가되어 있고요. 건너편에도 어떤 꼬마애가 말을 타고 있는데요. 이 꼬마도 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완성작에 보면은 강아지 한 마리가 건너편에 있는 마차를 보고 짖고 있고요. 그 마차에서도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꼬마 하나가 즐겁게 강아지를 향해서 손을 흔드는 아주 평화로운 모습으로 바뀌어 있죠. 네. 이런 걸 보게 되면 이 그림은 일하고 노동하는 풍경보다는 평화롭고 이렇게 즐기는 농촌 모습으로 이제 바뀌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 걸 좀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지운 건가 보네요. 좀 더 사람들한테 풍경화를 감상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도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불편해 보여서 정리한 거라고 볼 수도 있죠. 스트래트포드 밀도 완성작을 그리기 전에 똑같은 사이즈의 오일 스케치를 그렸는데요. 위에는 오일 스케치, 네. 아래는 완성작인데요. 위에 보게 되면 전면에 낚시하고 있는 청년이 하나 있는데 그 청년을 없애고 아빠와 아기들이 같이 낚시하면서 노는 모습으로 조금 변화를 줬기 때문에요. 컨스타블이 건초마차처럼 편안하고 안정적인 농촌 풍경을 그리기 위한 수위 조절이라고 볼 수 있고요. 더 흥미로운 거는 바로 뒤에 좁은 강이지만 이 강을 운하로 개발을 했는데요. 이 운하를 다니는 이 배들의 모습을 보면 오일 스케치에서 보면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해요. 그래서 밧줄이 팽팽하게 막 당기고 그러는데 완성작을 보면 밧줄이 다 이렇게 축축 늘어져 있어요. 사람도 한두 명 빼고요. 왜 그럴까요? 일하는 사람들도 편안하고 네. 휴식하면서 일하게 조금 바꿨다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그렇다고 컨스타블이 그렸던 우리가 그의 그림 속에서 느꼈던 그 편안함과 안락한 농촌 풍경, 자기의 고향을 이런 식으로 위대한 풍경으로 그려낼 수 있는 이런 시도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가 주장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걸 그대로 그린 거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하면서 감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우리가 터너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터너와 컨스타블의 모습을 지금 초상화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 나이는 1살 차이고 둘 다 똑같이 풍경화를 주로 그리는 풍경화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화가는 자연스럽게 많이 비교가 됐는데요. 터너의 경우는 컨스타블과 달리 약간 신화적인 자연, 있는 그대로의 자연보다라는 감정을 좀 고양시킬 수 있도록 좀 드라마틱하게 표현하는 그런 풍경화를 많이 그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왼쪽 그림이 헤로와 레안드로스의 이별이라는 그림인데 이 그림의 배경에 등장하는 자연도 고대 그리스 신화의 비극적인 사랑을 더 고조시키기 위해서 달이 막 지면서 배경에서
해가 떠오르는 그 새벽 풍경을 굉장히 웅장하게 그려내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이런 그림에 놓고 비교해 보면 컨스타블의 그림은 굉장히 좀 편안하고 자연스럽죠. 진짜 살짝 이 터너의 그림은 좀 몽롱한 그런 느낌이 있고요. 컨스터블 그림은 똑같은 자연인데도 좀 더 뚜렷하고 사실은. 편안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확실히 그런 게 있습니다. 요리에 좀 비교하면 터너의 경우에는 이렇게 재료를 많이 써갖고 또 미묘하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미료도 넣고 해서 아주 맛을 아주 고상하게 만들어낸 그런 요리라고 할 수 있다면 컨스타블 같은 경우는 그냥 있는 재료 그대로 그리고 단순하게 담백하게 그렇게 만든 요리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화가가 정말 예술적으로 결투를 벌인 적이 있어요. 예술로도 결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미술로요? 예. 예를 들어서 공식적인 큰 전시에 두 작가의 그림이 나란히 걸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경쟁이 되죠. 결투하게 됩니다. 예, 거의 네. 두 작가는 엄청난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반드시 이겨야 하는 네. 굉장히 중요한 네. 아, 회화적 결투가 될 수 있죠. 와, 그럼 승패는 어떻게 따지는 거예요? 지금부터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32년 이 두 화가는 나란히 로얄 아카데미 여름에 열리는 중요한 전시에 작품을 제출하는데요. 그 영국 사람 중에서 미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가서 보고 뭐 그렇게 얘기거리가 되는 일년 뭐 미술 행사 중에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가 이야. 그 로얄 아카데미 여름전인데 이 여름전에 터너와 컨스타블이 같이 작품을 냈고요. 공교롭게도 정말 두 그림은 나란히 걸린 겁니다. 이럴 수가. 네. 어떻게 판가름이 나냐면 아무래도 여론과 평판이 있겠죠. 사람들이 반응을 하고 글을 쓰고 네. 또 얘기를 하니까 뭐 심판들이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고요. 부담감이 장난이 아니었겠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보이는 이 터너의 해양 풍경 그림과 컨스타블의 워터로 브릿지의 완공을 알리는 장면을 그린 그림 이 두 그림이 나란히 걸리게 된 겁니다. 잔인하다. 잔인해요. 컨스타블이 작품이 원래 큰데 이 그림은 더 커요. 2m가 넘는 그런 대작을 컨스타블은 냈죠. 정말 이번에 내가 뭔가를 보여주겠다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작품을 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거에 비하면 터너는 크기도 작고 그냥 너무나 평범해 보이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지금 바로 뭔가 컨셉을 이겼다 막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네, 크기 때문에 좀 압도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제목이 워터로 다리라고 있는데요. 소위 말하는 오프닝 세레머니가 하는 그 장면이고 여기에 뭐 이제 영국 왕부터 다양한 사람들이 몰려서 국가가 축제를 열리는 그런 장면인데요. 또 워터로 다리 이름이 또 뭡니까? 영국이 프랑스를 이긴 중요한 전투의 이름을 딴 다리다 보니까 이 작품을 보면 영국 사람들은 다 좋아할 거예요. 작정했네. 그래서 그컨스타블이 이기려고 정말 작정을 하고 나온 거죠. 심리를 이용한 거죠. 뭐. 네. 딱 봐도 누가 봐도 이거는 컨스타블이 이긴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터너가 싹 와서 바다 위에 네. 떠 있는 부표를 원래는 없었는데 이 그림의 부표 요게 네네. 요거를 끝까지 숨기고 있다가 그림 다 오픈하고 나서 정식 개막하기 직전에 요 빨간 부표를 하나 쓱 그리고 가버린 거예요. 표요? 왜 네. 그랬죠? 그런데 이 빨간색 그림 부표가 이 그림이 약간 무채색인데 엄청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림이 입체감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출렁이는 이 파도의 느낌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 이 단순했던 그림이 빨간 부표에 의해서 생명력을 얻게 된 거죠. 포인트를 멋지게. 활용 잠장. 바로 그겁니다. 이거를 보시면 누가 봐도 컨스타블의 그림은 크고 웅장하고 영국 사람이면 누구나 이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는 워털로 다리에 오프닝 세러머니를 그린 거니까 감동적이겠지만 컨스타블의 그림은 너무 장황하게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요. 뭐 이렇게까지 그릴 필요가 있나를 보여주게 된 거고 이거는 터너의 그림이 아주 센스 있는 그림으로 다가갔고 그때 컨스타블이 인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터너가 그림에다가 총을 한 방 쏘고 갔다. 이렇게 컨스타블이 얘기했다고 하죠. 와,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들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싶을 정도인데요. 나이도 한 살 차이고 같은 풍경화를 그렸기 때문에 뭐 두 사람은 항상 같이 갑니다. 터너와 컨스타블과 터너인데요. 이 생애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차이도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터너는
그 컨스타블과 달리 조금 뭐 가정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아버지가 이발사였어요. 터너는 거기서 아버지 일 도와주면서 가끔씩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림이 상당히 잘 그렸던 거죠. 손님들이 되게 좋아해서 그 그림을 사가기도 했고요. 사실은 터너는 그림 천재, 최소한 천재가 아니라면 영재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미 10대 때부터 스타가 됩니다. 영국을 대표하는 풍경화가로 일찍 이렇게 스타로 부상하는데 또 상대적으로 컨스타블은 집안은 좋고 뭐 아버지가 방앗간도 소유하고 제분업자이다 보니까 집안이 너무 좋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화가가 되는 데는 좀 어려웠어요. 아버지는 자기 가업을 컨스타블이 계속해 주길 원했는데 컨스타블이 자기 그림 그리기 했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조금 싫어했고 그래서 아버지와의 갈등도 있었는데 터너의 아버지는 그 터너가 그림을 그리는 데 헌신적으로 도와주게 되죠. 아마 터너에게 가장 가까운 친구는 아버지였다라고도 되어 있어서 집안은 어려웠지만 터너는 아버지와 이렇게 사이도 좋았고 일찍부터 재능을 인정받아서 스타 작가로 성장하게 되죠. 지금 보시는 건 영국 화폐 20파운드의 모습인데요. 여기에 터너의 초상화가 있고요. 그 뒤에 영국 사람이 좋아한다는 터너가 그린 그림, 저남 테메레어의 마지막 항해가 그려져 있습니다. 봐도 이렇게 보니까 또 터너도 잘생겼네요. 잘생겨서 좋아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들기도 하고요. 영국인들이 얼마나 사랑하면 지폐에 새기겠어요. 그렇죠. 네. 특히 이 그림은 또 영국 사람들이면 거절할 수 없는 치명적인 아름다움과 역사적 사건을 가지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 배가 나폴레옹과의 전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던 전쟁, 트라팔가 전쟁에 영웅적인 역할을 했던 그 배입니다. 넬슨 제독의 빅토리아호를 구출하는 그 역할까지 했던 그 중요한 배가 이제 그 역할을 다 한 다음에 이제 패선의 길로 가는 그 마지막 항해를 그린 그림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앞쪽에 작지만 시커멓게 생긴 증기선이 이 배를 끌고 이제 마지막 항해를 하고 있는 거죠. 테메레어 호가 뭐 대포도 수백 문을 가지고 있었던 그 웅장한 전함이지만 나무로 만들어진 범선이잖아요. 네. 이 범선이 어떻게 보면 세월이 바뀌어서 이제 산업혁명에 의해서 만들어진 증기기관 배에 의해서 끌려서 초라한 퇴장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터너는 굉장히 영웅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로맨틱하고 낭만적으로 그려내고 있죠. 지금 이 그림도 방금 봤던 그림만큼 영국 사람들이 사랑하고 또 미술사에 자주 실리는 그런 그림인데요. 터너가 생애 마지막으로 갈수록 이렇게 형태보다는 느낌이나 대기적 효과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데요. 그 속에도 분명한 형태 하나가 보입니다. 이 화면을 가로지르는 이 선이 있는데요. 여기에 중심에 검정색으로 증기 기차가 드디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프닝에서 봤었던 증기기관차, 또 토마스와 친구들의 모형이 되는 증기기관차의 오리지널을 실제로 보고 계시는데요. 이 그림은 1844년에 그렸으니까 진짜 철도의 시대를 막 알리는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확한 제목은 비증기 속도입니다. 키워드 3개를 보여주죠. 사실 이 그림은 비가 막 쏟아지는 장면이고요.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과 같은 이게 여객 기차가 아니라요. 뚜껑이 없는 그런 기차였어요.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사람들이 노상에 앉아 있는 것 예, 같은데요? 그냥 마차 위에 앉아 있거나 이런 것처럼 그러네요. 그냥 위에 오픈카. 어머. 네. 그러면 아까 여기 어떤 장면이라고 했죠? 비가 엄청 왔는데요? 예, 그것들 다 비지 맞고 있는 거예요. 이때 터너가 그린 기차의 속도는 대략 시속 80km입니다. 우리한테도 80km면 굉장히 빠르다고 느껴질 텐데요. 당시 사람들한테는 경이로운 속도예요. 말도 안 되는 데 섰죠. 그렇죠. 19세기 중반인데 그러면은 와 생각도 못했던 속도인 것 같아요.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말을 타고 달리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진짜 신문명을 산업혁명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
느꼈던 거죠. 실제로 보시면 영국과 서쪽을 잇는 대서부 열차라는 라인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경부선, 경인선 이런 것처럼 막 완성이 돼서 거기에 이제 이 기차가 달리게 있고 그 감동적인 장면을 이 화가가 화폭에 담은 거죠. 지금 왼쪽 그림은 비슷한 장면을 그린 다른 화가의 그림이에요. 보면 어떠세요? 당시 기차의 모습이라든지 철도의 모습은 왼쪽의 그림이 더 정확하게 그렸다고는 할 수 있지만 기차를 타고 느꼈던 그 감동이라든지 그 흥분은 터너의 그림에서 훨씬 더 많이 느껴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디테일을 보게 되면 기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그려진 건 아니고요. 그냥 점으로만 형태는 다 그 속도 속에 디테일이 무너져 있지만 속도의 느낌은 더 확실히 느껴지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 그림의 가장 큰 어떤 흥미로운 점은 다음 장면인데요. 이 기차 소리에 놀라서 뛰는 토끼가 그려져 있습니다. 약간 위트 있게 이 그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교수님, 저는 그동안 아까 말씀해 주셨을 때는 컨스터블 그림이 와 정말 웅장하고 편안한 느낌을 주는 대단한 그림이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터너 그림 보니까 또 터너는 천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맞아요. 드네요. 약간 좀 터너는 이 자연을 가지고 어디까지 인간의 마음을 끌어올릴 수 있는지 야. 그런 것들을 고양시키는 그런 풍경을 그렸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 지금까지 터너와 컨스터블을 통해서 19세기 영국의 회화의 한 면을 저희가 바라봤는데요. 두 사람은 이제 풍경화라는 그 주제를 통해서 각자 나름대로 새롭게 풍경을 해석해서 보여줬는데요. 컨스터블과 터너, 외형적으로 많이 달라 보이지만 19세기 영국이 가져왔던 그 엄청난 변화, 산업혁명의 역사적 회오리 속에서 이 변화를 나름대로 각자의 시선으로 담아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컨스터블 같은 경우는 이 변화를 약간 살짝 미루고 원래 영국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풍경 이런 부분에 조금 더 무게중심을 주고 막 변화하려고 하는 그 농촌 이것들을 아쉬워하면서 그린 그림이라고 볼 수도 있고 터너가 그린 기차 그림 또는 증기기관 배가 등장하는 그런 배 그림처럼 새로운 변화 속에서 과거가 다시 해석되고 또 새로운 길로 가야 하는 역사의 변화를 또 터너는 감동적으로 약간 아까 말씀드린 몽환적으로 또 그려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작가 모두 산업혁명을 화가의 시선으로 바라본 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이 두 작가는 풍경화를 굉장히 중요한 미술로 만들어요. 사실 그 당시에는 회화 안에 랭킹을 조금 이렇게 만든 적이 있습니다. 좋은 그림은 일단 인물이 등장해야 돼요. 인물 중심의 그림, 특히 역사적 주제, 신화 이야기를 담은 종교적 그림들이 탁월한 그림이고 이 풍경 그림들은 조금 격이 떨어지는 그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컨스터블과 터너는 이 풍경화를 굉장히 중요한 회화적 장르로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할 수 있고요. 또 결과적으로 인상파 화가들 그 이후에 등장하는 여러 현대미술도 이 풍경화를 중심으로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이 컨스터블과 터너는 많이 다른 회화적 양식이지만 풍경화를 정말 멋진 미술로 만들었고 그것을 통해서 또 변화를 이끌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리스펙.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연은 19세기 영국의 그 풍경화죠. 이 그림을 통해서 그 시대의 역사 흐름을 읽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저는 그림이 역사를 담는다고 하는 사실을 평소에 모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실감나게 강연을 들으면서 깨달은 적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그림을 가지고 역사를 이야기하거나 역사 속의 그림을 이야기할 때는 대체로 서양 그림 가지고 하잖아요. 저는 이제 한국사를 연구하는 사람도 조금 불만인데 이 한국에는 조선 후기의 이 인상파나
또는 풍경 화가로 좀 우리가 꼽을 만한 이런 화가가 혹시 없었을까요? 우리 한국도 이 터너와 컨스타블에 뒤지지 않는 위대한 화가가 있었죠, 그 당시에. 실제로 좀 더 빠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겸재정선. 아. 예를 들어서 그 겸재정선이 75세에 그렸다고 알려져 있는 인왕제이색도 같은 그림. 그 지금 거기 보면 효자동 가보면은 네. 그 풍경을 그린 거니까 약간 컨스타블하고 비교해 볼 수가 있겠죠. 컨스타블이 자기가 살던 곳을 그린 것처럼 겸재도 자기가 직접 보고 느낀 한국의 자연을 화폭에 웅장하게 담았다고 할 수 있죠. 한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의 화가들은 풍경화 그리면 산부터 그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 영국의 풍경화에는 산이 없어요. 물이 나옵니다. 아마 자연 환경의 차이가 그렇게 다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이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이 그림이 하나의 자료가 되어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겠구나. 마치 저희가 사료를 보고 그걸 해석하듯이 똑같은 과정을 거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재미있는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그러니까 미술사학자들은 이제 주로 그림을 보면서 네. 연구를 하는데 그렇다고 이제 문헌을 참고 안 하는 건 아니지만은요. 그 그림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봅니다. 네, 사료 네. 비판할 때 예, 예. 그 사료의 출처 그 기록도 다각도로 이렇게 보면서 의미를 객관화시키잖아요. 네, 네. 미술도 작품을 객관적으로 보는 훈련을 많이 하죠. 아까 우리가 컨스타블이 자기가 있는 그대로 그렸다고 하지만 네, 또 네. 조금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가 생겨서 그 그림이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그 차이가 어떤 사회적 변화를 담는지 그런 걸 조금 주목해서 보면 더 흥미로울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두 분은 오늘 강의 어떠셨어요? 와, 그림을 보는 새로운 지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와, 좋습니다. 작품마다 뭔가 하나의 기록이 되고 하나의 그 나의 감정을 그 순간에 포착해주는 느낌이 있고 정말 그 작품이 어떤 기간을 걸쳐서 계속 존재하다가 또 우리한테 어떤 생생한 이야기를 전달해주고 어떤 하나의 유일한 순간을 포착해줘서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미술 아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덕분에 우리가 시간 여행을 할 수 있고 덕분에 우리가 평상시 접하지 못했던 다른 세계를 좀 경험할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미술이 타임캡슐이 되는 또 타임머신이 될 수도 맞아요. 있고 시간 여행을 해주는 네. 그런 멋진 세계라고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실 그림은 다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화가가 살던 시대를 알고 그림을 보면 훨씬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어렵잖아요. 그림을 잘 보고 이해하는 방법 어떻게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은 어떨까요? 굉장히 제가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미술을 조금 쉽고 재밌게 감상하는 법이 있다면 저는 오늘 이런 걸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미술관, 박물관을 좀 자주 가자. 네. 물론 다 우리들이 일상에 바쁘고 하는 일이 있지만 미술관을 자주 가다 보면 분명히 우리가 관심이 가는 그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관심이 가는 그림이 생길 때 작가, 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찾아보고 그 작가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또 얻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또 한 작가, 두 작가, 세 작가씩 이렇게 알아가다 보면 어느덧 미술이 굉장히 편안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세계로 바뀌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8글자로 말씀을 정리하자면 자주 가서 많이 보자. 네, 이거군요. 교수님 강연 들으면서 그림을 본다는 게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림에 표현되어 있는 것을 빠지지 않고 찾아서 보는 것. 이것도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그림에 있어야 하는데 없는 것을 찾는 눈도 필요하지 않나. 왜 산업혁명 시기를 똑같이 산 사람의 풍경화 속에 컨스터블의 그림 속에는 산업혁명의 어떤 모습이 드러나지 않을까. 없는 것을 발견하면서 거기에서 뭔가 생각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지혜의 숲, 오늘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양정무 교수님과 함께 화가들을 통해서 바라본 19세기 영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혜의 숲. 저희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복잡한 서울살이에 대해서 평소에 고민하시는 분입니다. 오. 대한민국은 작지 않아요. 큰 나라. 대한민국의 로컬은 구석구석 정말 넓고 깊습니다. 계속 수도권 인구는 늘고 있고 비수도권 인구는 지금 줄고 있고 이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풀어야 할 건가. 이 문제를 푸는 것을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 지혜의 숲 출발해 보겠습니다.